자, 오늘 역사교육론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서보다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드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워낙 인문학자들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역사교육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일단 역사교육론이라는 수업입니다. 보입니까? 이 글씨 끝에? 역사교육론이라는 거는 론이죠. 이론 체계죠. 이론 체계. 이렇게 쓰는 글자.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주장이겠죠. 누가 이렇게 한 얘기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사교육학이라고도 표현할 거고 역사교육론이라고도 표현할 텐데 크게 단원 구성은 이게 1단원은 이론편으로 되어 있고 2단원은 실제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 책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책의 맨 1단원에다가 역사교육론이란 무엇인가를 제일 앞에 배치했었습니다. 1단원이 역사교육론이란 무엇인가였고 큰 2단원이 이론, 3단원이 실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거의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좀 체계가 약간 뭐라 그럴까?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서 이거 하나의 좀 파트로 공부하시길래 요걸 여기다 이번에 넣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론에다가. 맨 앞에 넣어 가지고 도론격으로 요게 역사교론이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론과 실제로 들어가 볼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역사교육론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가 뭔데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게 뭐야? 지금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한국사, 동양사, 서양 시간에 배우는 그 내용들을 가르치는 건가요? 교과서에 그런 게 주로 들어있죠. 근데 교과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도 들어있지만 뭐 탐구해 보기 그래서 사료 같은 것도 들어있지 않나요? 또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뭐 활동 같은 것도 들어있고 전부 다 내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막연하게 우리가 역사라고 알고 있는 역사학 정도가 아니라 역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들이라든가 역사학에 대한 탐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모두 포괄해서 우리는 역사 교육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도대체 가르쳐야 되지?'라는 거에 대한 이론 체계들이 여기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가르친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할까?'라는 것들에 대한 이론 체계들. 어 신채호는 역사학자예요? 좋아.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합시다 그러면. 어 노태돈 이런 사람은 역사학자입니까? 한영우 역사학자예요? 그건 맞아요?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 한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증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 역사학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들. 그럼 이의칙하는 역사학자인가요? 역사란 무엇인가를 말했지 그런 사람들은 연구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역사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국사, 동양사를 연구한 분들은 아닙니다. 그분들 역사학자 맞아요? 푸코라든가 마르크스라든가. 아니야.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자. 역사 철학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맞죠, 그분들도. 김한종, 양호한 역사학자인가요? 어. 역사 교육학자랑 역사학자 뭐가 다른데. 아마 그분들한테 "당신들 뭐 하는 분입니까?" 그러면 "역사합니다." 그럴걸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저는 역사학자인가요? 이 역사가 범주가 이만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가르치지라는 것들을 좀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는 건데 애들한테는. 그리고 도대체 역사의 범주가 어디까지인데.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요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수많은 뭐 양호한, 김한종, 무슨 뭐 이해치카 이런 분들의 이론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끄집어낸 요소들을 가지고 인제 가르쳐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 기초가 된 내용도 여기에 잔뜩 들어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100 한 몇십 명의 선생님들이 여기에 막 들어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했고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했고 다 정리해서 인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가르쳐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분들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론 파트에. 그래서 복잡해요. 논의도 많고. 그러니까 김한종 쌤이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르칠 내용은 아니잖아요. 어. 역사교의 인신록적인 인식론적인 변환 이런 것들이 가르칠 내용은 아니잖아요. 역사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역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 자체를 가르치진 않죠. 그것들을 고민해서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푸코 자체를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죠, 학생들한테. 하지만 푸코 이론을 바탕으로 '이런 걸 가르쳐야 되겠구나.'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이론들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론의 기초들을 먼저 갖춰야 되는데 이론은 방금 말한 대로 주장이고 우리가 편한 말로 하자면 썰이거든요, 썰. 이 썰들은 우리가 암기해야 될까요? 이해해야 될까요? 어제도 잠깐 말했지만 진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진우를 외워요? 진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이해합니까? 이해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 진우를 어떻게 외우지? 진우를 어떻게 생겼지 이걸 외우고 있나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서 인제 막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잖아요. 마찬가지로 푸코도 우리가 어떻게 암기로 이 사람을 커버할 수가 있겠어. 뭐라고 말하는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역사 교육 임고 준비하면서 쌤들하고 인제 만나서 출제위원들 이런 분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제일 개탄하는 게 그거예요. 다 외우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우리가 인제 이론을 만들고 뭐 하면은 그걸 외워 가지고 똑같이 외워서 쓰려고만 노력한다는 거지, 답안지에다가. 그러니까 임고 시험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거기라고 얘기를 하시세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수험생들 대부분이 이론 책들을 보면 이걸 외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음. 외우지 말라고 새롭게 낸 책이 첫걸음책이에요. 냈더니 첫걸음을 인제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론 뭐 이론 내용과 방법 이거 너무 외우길래 "그러지 말고 생각해 봅시다."라고 쓴 책인데 또 그걸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기 어려운데."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걸 외워 가지고 쓸 건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은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구나라는 걸 이해해 가지고 이걸 나의 식으로 바꿔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걸 외운다고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거죠. 음.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방을 외우냐고 우리가.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푸코는 왜 외우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깐 작년 1번 문제 같은 거 못 쓰는 거지. 이해치카 그럼 외우는 딱 단어 세 개 있거든요. 아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 그런 거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해치카의 원인에 대한 등급성이 나온 거지 시험 문제. 내가 읽는 카가 아닌 거죠 이거는요. 내가 아는 카는 과거, 현재, 대밖에 없는데 갑자기 원인의 등급성이 나오니까 '이건 카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카를 이해하고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야 되는 건데 카를 두 줄로만 외운 다음에 똑같은 표현으로 외운 다음에 요게 아니면 못 쓰는 경지에 이르러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음. 음.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제 말한 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답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를 쓸 줄 알게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쓰기 위해선 당연하게도 우리가 진열에 대해서 답을 써 봐라 그러면은 적어도 정해쌍수 도노점수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알아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위해서 용어, 역사의 용어라는 거는 수어가 아닙니다. 어. 서술어가 아니라 역사에서 활용하는 약속에 근거한 그 단어들을 용어라고 불러요. 어. 이해되시죠? 애국개몽 운동이 뭐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몽하는 운동이라는 게 보편적인 정의지만 역사에서 용어로 그걸 활용했을 때는 국권 피탈기에 국한하여 그러니까 러일 전쟁 즈음부터 1910 년까지에 국한하여 그 당시에 교육과 산업을 통하여 실력을 쌓자는 운동을 그렇게 정의하기로 하자라는 우리의 약속이에요. 이런 걸 용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용어. 용어를 다른 말로 우리가 역겨운 시간에 표현하자면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키워드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뭐 브로델 그러면은 장기 지속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용어를 파악한 다음에 이거를 문장으로 쓸 수 있게끔 연습해 두는 겁니다. 결국 키는 문장 쓰기예요. 이게 우리가 1년 내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인 거지, 이론책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열심히 정리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나의 문장으로 쓰게끔 훈련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인제 기입형 문제, 서술형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고요. 이해되죠?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지 않나? 이론은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지만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미안해요. 외워야 됩니다. 역사는 이해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에요? 한국사 이해 과목입니까? 암기 과목입니까? "에이 그까짓 거 암기 과목." 그러면 우리 화내잖아요. "역사를 누가 암기하냐." 그러면서. 하지만 이순신 모르면 답을 못 써요. 이 암기할 건 해야 됩니다. 전봉주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기초적인 팩트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이해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암기가 기본입니다. 이 용어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내가 문장으로 쓰는 거는 이건 짤없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1-3일 동안 이거 할 겁니다. 이런 단어가 있고 이분이 이런 얘기 있고 저 열심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열심히 인제 정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써 보는 훈련을 자꾸 해 보는 거죠. 기출 문제 가지고도 훈련해 보고
모의고사 그것도 훈련해 보고 자꾸 써 보면서 그걸 내 걸로 익히시는 과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한 8 월쯤은 지나가야 인제 실력이 쭉 올라갈 수 있어요. 음. 뭐 아시겠지만 역사나 역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음. 영어나 수학 같은 건 쪼금 이렇게 올라가지 않나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근데 역사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내용이 웬만큼 쌓이지 않으면 한 문제도 못 풉니다. 우리 수능도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선택지 1, 2, 3, 4가 있는데 4 개를 다 알아야 답을 풀 수 있는 거지 하나 알았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론이 웬만큼 쌓여야 그다음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요 지난한 과정을 버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3 월까지는 꾹 참고서 그걸 열심히 익히세요. 습득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쪼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기출문제 열심히 연습하면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11월 20 며칠 그날이에요. 그날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지 11월 10 일까지 여기까지 있어도 괜찮습니다. 뭔지 알겠죠? 여기까지 올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좀 꾹 참고 해 나가시면 돼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용어를 일단 정돈해 가지고 암기해 두자 하시고 요걸 바탕으로 그 사람에 대한 걸 최대한 우리가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합시다. 다는 못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황을 한꺼번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푸코도 이해 못할 겁니다만 최대한 많이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는가 좀 정리해 보고 딴 사람과의 관계를 보고 이런 걸 정리하면서 해 나가자는 게 이론책에서 우리가 볼 내용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거 해 보자는 겁니다. 쏘리. 나 지우개를 안 갖고 왔어요. 쇽. 이런 계단 따위는 지워 버려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 맨 1 단원의 역사 교육론이란 무엇인가라는 게 맨 처음에 나와 있는데 이걸 인제 오늘 정리할 내용들이에요. 역사 교육학, 역사 교육론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역사 교육학이라고 써 봅시다. 음. 역사 교육론과 역사 교육학은 또 뭐가 다르죠? 쉽게 쓰는 말인데 이런 것도 인제 용어의 차이인 겁니다. 이거는 학문적인 규정이에요. 음. 역사학, 수학처럼 역사 교육을 하나의 학문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이건 역사 교육을 둘러싼 여러 가지 담론들이란 뜻이겠고요. 이건 역사 교육이라는 학문에 대한 얘기죠, 학문. 음. 이해되죠? 과학, 국어학, 역사 교육학. 역사 교육이 학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사회 교육도 학문이에요? 또 그건 또 아니야. 왜 역사 교육 맞다면서 그건 아니래. 사회과 무시하지 말아요, 이거. 어 이번에 새롭게 생긴 신설된 2015 교육과정에 생긴 통합사회라는 교과 과목이 있죠. 옛날에는 공통사회였고 최근 통합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통합사회는 학문입니까? 교과입니까? 통합사회 교육론이 있어요. 만들었거든요. 급조했습니다. 뭐 이런 책이 아주 희박해요. 근데 그런 교육과론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아무래도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있는데 그건 학문일까 그러면? 이런 게 상당히 애매해진단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애매한 것처럼 이것도 학문일까 아닐까에 대한 논의가 많아요 그래서. 역사 교육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역사학과 교육학의 콜라보로 봐야 될 것이냐. 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교직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사학을 전공하시고 그러고 나서 교직 기술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있으시죠? 이렇게 해도 교원 자격증이 나옵니다. 혹은 사학을 전공하신 다음에 교육대학원을 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래도 자격증은 나옵니다. 그죠? 또는 그냥 처음부터 사대를 가 가지고 역사교과를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래도 교원 자격증은 나올 겁니다. 그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음. 이건 지금 학문으로서는 사학을 공부한 다음에 교직을 따로 이수한 케이스고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역사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지. 음. 음. 일반적으로는 역사 교육 그러면은 역사와 교육의 콜라보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와 같은 내용 요소와 이와 같은 교육학적인 교수 방법론을 익히면은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은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열심히 익혀.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교수 방법론을 익혀. 이거는 교육학과에서 해 주는 거지. 그죠? 그럼 이걸 같이 연구하면 이걸 하면 토토하면 역사 교육이지 뭐라는 게 생각인 겁니다. 음. 아마 이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거에 되게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뭔 소리야. 역사 교육은 아니지." 그러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나오신 분들 저도 여기 나왔거든요. 다른 거 뭐 배웠는데 우리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게 결국에는 한국 고대사, 서양 중세사. 가르치는 분들이 역사 교육 전공자인가요? 시대 전공자인가요? 그렇잖아. 똑같잖아. 거기다 하나 더 해 봤자 인제 양호한 쌤의 역사 교육을 하나 더 배운 거지 뭐. 이거 이분들도 배운다니깐요, 교과 교육 이수할 때. 뭐가 다르냐고 이게. 어. 현실은 그러니까 내용과 방법을 더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역사 플러스 교육 그러면 역사 교육이 되는 것이고, 수학 플러스 교육 그러면 수학 교육이 되는 것이고, 체육 플러스 교육이면 체육 교육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핵심 키는 코어는 교육이에요. 그쵸? 교육이 핵심인 것이고, 이 교육학이라는 방법론을 거치면 교육학이라는 교육 심리학, 교육 과정학, 교육 철학 이런 거 배우면은 이 핵심 코어를 거치면은 전부 다 교육학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역사 교육이 되는 거고, 수학 교육이 되는 거고, 음악 교육이 되는 것이죠. 음. 그럼 이 교육 역사 교육이라는 학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학만. 그쵸? 물론 이런 건 있지. 똑같은 교육 이론이지만 역사에서 쓰는 교육 이론하고 음악의 교육이 같을 수는 없겠죠. 수학 교육을 하는데 뭐 극화 수업을 해 보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수학을 우리가 다 함께 연극으로 표현해 보자 이런 건 없을 테니깐 방법 중에서 우리가 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학자들은 열심히 수많은 방법을 막 제안해 줘. 막 이렇게 많이 해 줘. "자 골라 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너 요거 역사에 쓸만해, 쓸만해, 쓸만해." 해 가지고 역사 교육이야 이러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요거 쓸만한데 수학에서." 그럼 요거 딱 고르면 이거 수학 교육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과 교육학이에요. 이게 사범대학을 위해서 필요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범대학을 따로 분리해 낼 때 처음부터 일반 인문대나 사회대랑 다르게 분리해 낼 때 사범대학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와 같은 교과 교육학이라는 개념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이런 것들을 교과 교육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교과 교육학이라는 담론을 만들어낸 권력적 주체는 교육학자들이에요. 교육학과는 사범대학에 있죠. 이건 납득이 가요? 심리학, 철학처럼 교육학은 사회학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걔들이 왜 사범대에 들어있죠? 이 되게 이상한 논리예요. 그쵸? 사범대학에는 그러면은 각 전공자들이 쭉 포진해 있고 교육학이 이만하게 앉아 가지고 "자 일로 와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구조를 깨자는 게 지금 각 역사교육, 수학교육과의 교수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역사교육학이라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교과교육학이 아니라 역사교육이 하나의 학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교육학이 아니라 역사교육학이 돼야 된다고.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학문 체계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교육학의 보편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 목적, 내용, 방법들을 각 교과랑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역사 교육은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과만에 꼭 적용되는 무언가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 할 수 없는 역사만 갖고 있는 방법론들. 역사를 가르치려면 반드시 필요한 그 방법론,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아시겠지만 그게 바로 역사적 사고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절대로 수학은 못하는 거야 이거는. 과학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는 거지. 역사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자꾸 찾아내자고 하는 게 바로 교과 교육학이라는 논의를 넘어서 양호한 쌤의 제안에 따르면 요거를 인제 어 역사 교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불러 보자는 겁니다. 이것도 용어입니다, 용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 교육 학 이러면 돼요. 역사 교육학 이러지 말고 역사 교육 학이라고 띄어쓰기 하면 되는데, 이게 헷갈리니까 그냥 이걸 따로 역사 교과학이라고 불러 보자는 겁니다. 역사 교과에만 적용되는 학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거는 역사학이 아니라 역사 교과에 대한 학문이에요. 역사학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역사 교과학은 아까 말한 대로 역사를 가르치는 데 들어간 내용들 모두 포괄한 학문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지? 어떻게 가르치지? 그 수많은 역사적 사실 중에서 어떤 것들을 골라서 가르치지?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죠? 모든 걸 가르치진 않을 거고 아마 그중에서 수업 시간에 필요한 걸 골라서 가르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수업 지식이에요, 수업 지식. 이 수업 지식을 추출해내는 것들은 역사 교과학의 측면이지 역사학의 범주가 아닌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역사 교과학에서 다루는 것들은 뭐냐? 일단
교과 교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 얘기를 다룰 겁니다. 역사 교과학은 교과 교육학이라는 역사 교육학과는 다른 겁니다라는 거예요. 내용과 방법의 단순한 더하기가 아니라 이걸 융화시켜 가지고 새로운 역사 교육만의 무언가가 있는 거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말하는 건데 늘 말하기를 역사 교육이라는 사실상 교과 범주는 없어요. 사회 교육입니다. 사회과 교육 안에 역사 교육이 들어있는 형태죠 지금은요.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뭐겠습니까? 사회 교육과 역사 교육은 다르다라는 거겠지. 왜 역사 교육은 사회 교육과 다른 것인가라는 이른바 사회과 통합론에 대한 반발 얘기들이 들어갈 거예요. 사회과 통합에 대한 반발. 이게 사실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가만히 따져 보면은 과연 다를까 싶기는 해요. 우리가 어. 사회 교육이랑 역사 교육이 그렇게 다른가? 사회 교육의 목표는 뭐예요? 민주시민. 역사 교육의 목표는요? 공산시민이에요? 우리도 민주시민으로 하잖아요. 똑같은 거 아닌가? 수학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 다 똑같아요. 이 공동의 목표는 다 똑같단 말이야. 그 안에서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지 어떻게 가르칠 거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하는 건 맨날 그런 거지. "야 똑같은 거 가르치고 있는데 들어와, 들어와."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가 더 잘해." 너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보니깐 사례들에 불과하거든. 음. 역사학의 사례를 가지고 민주시민 교육을 가르치건 아니면 "그 사례 중에 한 3 개쯤 빼면 어때?" 뭐 이런 거지. "뭘 다 가르쳐?" 뭐 이러면서 양만 많게. 그러면서 그중에 필요한 것만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부담도 덜고 학생들의. 그러면서 사회과에 들어오고 자꾸 말하고 있는 거지. 이걸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요새는 그렇군 뭐 이러고는 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회과의 어떤 관계들을 얘기하는 게 맨 처음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역사 교과에서 다루는 거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범주예요. 도대체 역사란 무엇이길래 우리가 역사를 가르친다고 할 때 그 역사는 도대체 뭘까? 역사가 뭐죠?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역사예요? 사실. 그 사실의 역사냐고요. 과거 사실이. 그럼 우리가 어제 겪었던 수만 가지 일들이 전부 다 역사입니까? 내가 어제 여기서 나가 가지고 계단을 걸어 내려갔어. 역사입니까 이거? 내가 엘베를 탔어. 역사고. 버스를 타고 다 역사네 이런 것들이. 저의 역사, 여러분의 역사 모두 합친 우리 모든 게 다 역사네. 과거 모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과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그중에서 전봉준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다. 이건 역사입니까?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긴 했어요? 그 당시에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게 있기나 했습니까? 그 사건들을 총칭해서 동학농민이라고 명명한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그럼 그분의 해석이지 이거는. 어떤 사람은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 밀란이야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밀란으로 정의하건 운동으로 정의하건 혁명으로 정의하건 이건 어쨌든 누군가의 해석이잖아요. 그건 역사인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구라 아니에요? 지 뇌피셜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게 왜 역사죠? 그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 내용은 역사인가요 이렇게 치면은? 아니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국사는 역사입니까? 어제 열심히 배웠던 그 내용은 역사예요, 구라예요? 이 범주들이 되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역사란 뭔지에 따라서 뭘 가르칠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 얘기 한번 해 보자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역사를 어떻게 보아왔지.'라는 사학사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학사 시험에 곧잘 나오죠 그래서. 이 사학사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역사를 뭐라고 정의해 왔지?'라는 범주예요. '뭐가 역사였으며 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지?'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뭘 가르칠지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겠죠. 요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하나의 독립된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연구 방법론이에요. 하나의 독립 학문으로서 꼭 갖춰야 될 것이 연구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과학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잘 모르지만 뭐 이런 게 연구 방법론인 겁니다. 역사도 역사만의 연구 방법론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연구 방법론이 뭘까요? 사료를 보고 뭐 고고학 해석 이런 것들일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역사 교육의 연구 방법론은 뭐냐고 도대체. 역사 말고 역사 교육의 연구 방법론. 음. 역사 교육은 필연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학생을 마주하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현장 연구를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두는 거지. 이해되시죠? 연구 방법론으로서 역사 교육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서 어쩔 수 없이 사회학에서 따온 거긴 합니다만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현장 연구를 한번 다뤄보자는 겁니다. 요게 세 번째 나오는 테마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들이에요.
이해되죠? 그 역사교육학이란 무엇인가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역사교육과학과 교과교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용과 방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과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사학사 열심히 정리한 다음에 연구 방법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를 보자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 맨 첫 시간의 주제.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요. 도론격입니다. 이게 역사교육입니다라고 소개하는 파트예요 여기는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요것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역사는 무엇인가 도대체 역사는 무엇인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역사는 무엇인가가 좀 알려져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역사 교육이 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그럼 아까 말한 과거 수많은 팩트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건 또는 사실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인물. 전봉준이 태어났다. 만석벌을 때려 부셨다. 이런 것들이에요. 사건 또는 사실. 영어로 흔히 말하는 팩트. 이건 역사라고 아니라고 아까? 여러분들 생각에? 마음대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그냥 이거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따라서 이 모든 것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과거 사건 사실 중에서 역사가라는 사람이 이 역사가예요. 역사가니까 조금 할아버지 좀 역사가요. 역사가가 이 과거 사실들을 쭉 뽑아 가지고 자기 나름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 만들어낸 스토리를 우리가 보통 역사 서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맞나요? 그렇죠. 서술.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는 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 역사적 담론이라 함은 화자가 있는 담은 대화란 뜻입니다. 이야기란 뜻이에요. 누군가 화자가 있는 어떤 이론 체계를 담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한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담론과 이 사람의 담론은 달라요. 똑같은 주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 보통 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사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내러티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역사 서술 또는 역사 내러티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역사가의 머릿속을 거쳐서 나온 그 통과한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역사학자마다 다르겠지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뭐 보다시피 서희식 선생의 뿌셈의 고대사 이론이나 노태돈의 이야기나 한영호 얘기는 다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담론들이 있지만 우린 그 담론들이 다 다르더라도 각각을 인정해 주죠. "넌 틀렸어. 네가 맞아." 말하지 않잖아요. 과학 이러면 난리 날걸요 아마? 그죠? 과학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99 도에서 끓어." 어떤 사람은 "101 도지." 이러면 난리 날걸요? 무조건 100 도여야지. 역사는 괜찮아요. 얘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요. 우리 아주 편안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짓거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역사책은 개나 소나 다 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서점 나가 보세요. 역사책만 쓰나? 다 쓰는 거지. 기자도 쓰고 뭐 소설가 다 씁니다. 역사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끝에다가 하룻밤에 읽는 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 역사학이 얼마나 편해. 그 역사학이라는 거 이렇게 내가 그냥 나이브한 범주입니다. 바꿔 말하면 역사학은 모든 걸 포괄하는 학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역사학에 빠지는 게 없습니다. 음악사, 요리사 다 들어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사만 붙이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되게 똑똑해야 되고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분들 역사가들께서 막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역사라고 불러요. 그죠? 그럼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것들은 첫째 이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가르칩니다. 가르쳐. 이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렇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통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교과서에 들려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역사가가 교과서 집필자가 자기 마음대로 쓴 서술도 있고요. 그죠? 자기 내피셜로 쓴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런 과거 사실을 그대로 충실히 쓴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자. 우리가 과거에 전봉준이 만석벌 부셨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그 본 사람이 남아 있나요? "내가 봤어 씨."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 기록이야 기록. 그 기록은 누가 했는데? 누군가가 했겠지. 그죠? 그 누군가 그 한 사람은 믿을 수가 있나? 그래 직접 봤다고 치자. 그 본 놈은 믿을 수가 있나? 걔 구라치면 어떡할 건데. 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를 이 사람이 이 역사가라는 전지전능한 이분께서 "나는 분명히 사실을 가지고 썼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사람이 열심히 "사실입니다."라고 했던 건 사실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이 아니라 증거에 불과해요. 사료. 그쵸? 이 사료들은 역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삼국사기 역사잖아요. 그죠? 이 사료도 우리가 다루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음.
실제 교과서에 사료가 들어있기도 하잖아요. 사료 1 읽어보기 2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역사네겠네. 근데 문제는 사료를 우리가 직접 보여주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사료를 이렇게 역사가가 증거를 가지고 과거를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과정까지를 포괄해서 사료 연구를 보통 보여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역사가가 보통 과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과거를 이렇게 복원하기 위해서 증거를 활용하여 과거를 복원하는 방법들, 여기에 들어간 역사가만의 고유한 생각들, 역사가의 띵킹, 다른 사람의 띵킹이 아니라 역사가만의 띵킹, 이 위대한 사람의 띵킹, 이 사람의 사고, 누구의 사고? 역사가의 사고. 이걸 우리는 역사적 사고라고 불러요. 이해되죠? 이 역사적 사고의 정의야. 그러니까 역사적 사고란 역사가가 과거에서 증거를 가지고 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들어가는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 되게 복잡한 사고가 많이 들어가요. 역사가들은 과거를 복원하려고 무단 애를 씁니다. 어떤 사고가 들어갈까? 일단 사료를 열심히 해석하고 분석하는 사고력, 이런 거 들어가겠죠. 역사적 탐구력, 뭐 이런 것들. 또는 이 탐구만으로 안 되는 빠진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전봉준이 만석을 부순 건 기록에 있어. 그다음에 갑자기 전주에서 나타났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보은에서 나타나. 근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역사가도 이걸 상상으로 메우지 않나요? 응. 대부분 상상인 거지. 제가 어제 여기 있다가 끝나고서 5시 경에 연구실에 도착을 했대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는 내가 여기 있었던 것과 30분 후에 연구실에 있다는 거 2 개밖에 몰라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이에 내가 갔을 거라고 상상을 하죠. 안 갔다고 상상을 하지 않죠? 갔겠죠? 갔다는 행위는 우리가 증거가 없잖아. 근데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역사적 상상이에요. 사이를 다 채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웬만하면 이 빠진 증거들 가지고 막 메꾸려고 노력해 이거를. 그래서 역사 과거는 이렇게 생겼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자, 동학농민운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어요? 머릿속으로 동학농민운동 떠올려 봐. 지금 막 전복이 뛰어가고 있고 김계나 만났다. 손아종 만나 약속하고 이러고 있는 것들. 이런 게 이미지로 그려진단 말이지. 이런 이미지로 그려지는 그 상이 있어요, 상. 이 상을 떠올리는 거를 한자로 뭐라 그럴까요? 어려워요? 이 상을 떠올리는 걸 한자로 상상이라고 불러요. 이 상이 영어로 뭐죠? 이미지.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를 이매진이라고 합니다. 상상하다. 그죠? 그러니까 상을 떠올리는 게 상상이에요. 과거에 이런 어떤 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가들은. 이거 수학자들 못 해요, 이런 거. 놀랍게도 이과충들이 이걸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이야기 구조를 만드는 걸 잘 못해. 그냥 죽어라고 계산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똘탱이들이. 미안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역사가도 이걸 한다니까. 과거에 이런 이미지가 있어, 이미지. 이미지를 자꾸 그릴 줄 알아. 이 이미지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이 이미지 안에는 프레임워크, 이 안에는 우리가 구성하는 그 이야기들이 막 흘러가고 있어. 이런 것들 내러티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가의 고유한 사고방식이야 이거는. 역사가들 이렇게 상상이라든가 수많은 상상이라든가 아까 말한 사료 탐구라든가 이해되죠? 또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걸 연대기 파악력이라고 표현해요. 또는 사료 해석이라든가 이해되죠?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사고방식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수많은 사고들을 막 활용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과거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음 음.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 가르칠 거는 그래서 여기 있는 역사적 사고까지도 포함합니다. 이걸 가르치는 게 찐이죠.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가르쳐야 찐 아닌가 역사 수업에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보자. 요게 우리 역사 교육에서 가르쳐야 될 수학 교육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음악도 할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사고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핵심이에요, 핵심. 저 역사교육 이론 파트의 가장 큰 내용이 이겁니다. 사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한 복잡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어. 어떤 사고의 종류냐 뭐 사고의 체계냐 별얘기가 다 나옵니다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역사가의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합시다. 음. 그 역사가의 사고 방식을 한번 가르쳐 볼까요?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가르칠 내용은 첫째, 과거의 팩트들, 두 번째, 역사가의 담론들, 내러티브들, 세 번째는 이 내러티브를 갖고 오기까지의 증거를 활용하는 방식들 및 그 증거들. 이걸 전부 다 우리는 역사 교육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내용을 보통 우리는 컨텐츠라고 표현하고요.
이 컨텐츠라고 하는 내용들을 슐만은 내용 지식이라고 불렀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내용 지식이에요. 자, 그럼 역사 교사들은 이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됩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죠. 우리가 열심히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를 배우는 겁니다. 이거 공부하려고 이거.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많이 알고 깊이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아마도 이 방법론까지 고민해서 공부할걸요? 우리가 어제 한 것만 보더라도 사료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역사가는 왜 이런 결론 내렸는지 전부 다 정리했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해되죠? 그다음에 우리는 아마도 요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도 해 봐야 되겠네, 교사들이. 여러분이 해 봐야 된다고. 여러분이 사료 강독을 하는 이유고 사적 해제를 공부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이걸 알아야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 되게 똑똑하시잖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많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지 않잖아. 왜냐면 애들이 못 받아먹을 거거든, 이거를. 내가 앞만 얘기해 줘 봤자 애들이 이해 못할 거거든, 틀림없이. 따라서 우리는 항상 가르칠 때는 누구를 고민하면서? 학생을 고민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을 교사라는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을 이번엔 교사예요. 교사라는 인간이 어떻게든 변환을 시켜서 애들이 알아먹게끔 바꿔서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어. 역사학자만큼 알아야 돼요. 우리는 EH 칸만큼 알아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푸크만큼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애들한테 가르칠 만한 방법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학생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는 요 꼬맹이 학생한테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응. 이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 체계들을 역사가라는 학문의 전문가가, 이 사람 전문가죠. 만들어낸 이론 체계들을 교사라는 이 사람도 전문가지요. 전문가입니다. 다른 유형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교사라는 전문가를 통해서 학생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역사 교육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수많은 방법을 고민할 거예요, 교사들은. 더 쉽게 말해 주기 위해서. 더 알기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뭐 춤도 추고 얘기도 하고 예도 들고 이래 가면서 유추도 하고 뭐 예도 들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수많은 방법론들을 고민해 가지고 전달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있는 내용 지식은, 컨텐츠라는 내용 지식은 수업 내용으로 변환됩니다. 트랜스레이션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수업 내용으로 변환돼서 가는 것이지 그대로 가지 않아요, 당연히. 걸러서 간단 말이에요, 체에 걸러서. 이해돼요? 이 체에 걸르기 위해서 교사들은 이걸 열심히 고민해 가지고 나름대로 재구성하고 분해하고 해체할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 모든 것 중에서 다 가르치지 말고 나라에서는 일단 요건 가르치라고 전해준 그 어떤 그 가이드는 있어요. 국가에서 정해준 겁니다. 요만큼 일단 가르칩시다라고 가르쳐 준 거지. 국가에서 정한 가이드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 교육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가르치지 마시고요. 이 중에서 요거 뽑아서 가르칩시다라고 해서 이 중에서 만들어낸 가이드가 교육과정이니까 교사들은 교육과정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잘 알아야 되겠죠.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그래서 교육과정은요. 이 교육과정은 역사 교육과정만 알면 될까요? 사회 교육과정도 알아야 될까요? 사회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체육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체육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타 교과의 관계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체육 시간에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힘이 들면은 가르치지 말아야지 고민해야 돼 우리는. 애가 오늘 힘들었겠구나. 오늘 체육 시간에 농구를 했다고. 아유 그렇다면 팔이 아프겠네. 오늘 팔 쓰지 않는 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라고. 이 교육적 효과들입니다. 이해돼요? 이런 거 모두 고민해 가지고 타 교육 과정까지 고려하여 어떻게 하면 더 학생들을 위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최적의 서비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컨텐츠 지식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교육 과정 지식도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타 교과를 포함하여. 이걸 슐만은 내용 지식, 이거를 교육 과정 지식이라고 불렀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를 트랜스레이션 하는 거는 교사 역할입니다. 이거를 국가 교육 과정으로 표현한다면 교사가 재구성해낸 그 교육 과정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 이게 바로 교사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교사 교육 과정이란 교사가 다시 리폼하는, 교사가 다시 재정의하고 해체하고 분석해서 다시 가르치려고 하는
그 체계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사는 교육 과정의 설계자이자 전달자이자 실행자입니다 그래서. 이래야 교사의 전문성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이거면 통감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체계적 훈련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어떤 과정을 거친 분이건 1 번이건 2 번이건 3 번이건 간에 우린 누구나 교사 교육 과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돼야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교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교사의 전문성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하거든요. 역사 교사 교육 과정과 수학 교사 교육 과정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죠? 이걸 가르치는 게 역사 교과학이라고요. 어떻게 변환할 것인가? 어떤 것들을 가르치려고 고민할 것인가 이거지. 아무리 봐도 수학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과학이랑 다르지? 다르지? 요런 거요. 요런 거. 자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학생한테 고민할 때 뭘 고민하냐? '얘가 이거 정말 괜찮아 할까?' 그죠? '학생한테 과연 이 내용이 재밌을까?' 고민하겠죠. '너무 어려워하진 않을까? 지루하면 어떡하지? 졸면 어떡하지?' 여러분처럼 이런 생각할 겁니다. 두 번째, '학생이 너무 어려워하진 않을까? 좀 쉽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세 번째, '얘한테 이게 필요한 내용일까? 강감찬 쓸데없는 거 아닐까?' 생각하겠죠 아무래도. '얘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데?' 싶은 것이. 빼야지 그런 거는. '필요한가?' 이런 것들. 또는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인가?' 가르치게 생각하겠죠. 그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가르쳐 우리가 꼭. 근데 세종대왕의 다른 행위는 안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물론 중요성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한글은 중요하고 세종대왕이 밥 먹은 건 안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린 한글은 가르치고 밥 먹은 건 안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중요성의 여부예요. 다 고민한단 말이야. 이런 걸 고민해서 최대한 많이 걸러내는 거지. 이걸 보통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 학생의 정의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고 학문적 요구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항상 모든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학습자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냐. 학습자 측면. 그다음에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 사회적 측면. 그다음에 학문, 모학문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 역사학이라는 모학문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는 학문적 측면입니다. 음. 이거는 역사학의 목표를 세울 때도 늘 고민하는 것이고 내용을 선정할 때도 고민하는 것이고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학습자 측면, 학문적 측면, 사회적 측면. 음. 이런 걸 고민해서 우리는 짤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아가들이 이걸 많이 알길 바라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역사교의 목표가 학생들이 채도록 많은 사실을 알게 하는 거 이겁니까? 어. 이순신만 아는 게 아니라 강간편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니야? 그럼 학생들이 역사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거예요? 생각해서 어디다 써먹을 건데 이거를요. 애들이 탐구할 줄 알아. 그래 좋아. 좋은 사고력이야. 어디다 써먹는데 이걸 갖다가. 집에서 뭐 엄마 아빠랑 얘기할 때 "나는 갑자기 탐구하겠습니다." 이거 안 할 거 아니야. 쓸모가 없잖아 이까짓 거.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잖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태도까지 길러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이순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테야.'라든가 이를테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 학생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육은 변화를 전제로 해요. 에듀케이션, 에듀케이트는 끌어내다는 뜻입니다. 그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걸 애들이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기능을 익히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제시해 주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보통 가치나 태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학생의 변화, 바람직한 변화를 가치,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에선 이 가치, 태도 측면을 보통 역사의식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애들이 역사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아 요즘 애들은 말이야 역사의식이 없어." 이런 거지. 응. "도대체 민족을 생각할 줄 몰라." 라든가 "도대체 태극기를 봐도 울 줄을 몰라."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역사의식.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은 약간 다른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사적 사고의 종류로 넣자는 분도 계세요. 루이젠 같은 사람은 "이것도 역사적 사고의 종류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도 사고는 사고죠. 사고의 정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고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질문이다. "심정 네가 사고를 해라고 하면 머리겠지만 우리가 보통 사고한다,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사랑, 머리로 해요, 마음으로 해요? 우리식으로 치면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인문학이잖아 우리는. 이 생물학 아니잖아. 어쨌든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탐구는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머리로 하는 탐구와 사랑이란 마음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알겠죠? 역사의 지금 마음의 영역이에요. 실천의 영역이고요. 어. 학생들한테 아무리 사고력을 키워줘도 대가리만 똑똑한 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쓰잘데기가 없어요. 더 필요한 거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능력,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음. 제가 항상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이게 역사적 사고야. 이게 마음에 있는 게 감정이에요. 정의적 영역, 정의적 영역. 감정이입을 해도 머리로 하고 끝나면 쓸데가 없습니다. 머리로 감정이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학생들과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 사람들하고. 이게 정서적인 영역의 감정이입이에요. 이게 최근에 바튼 랩스틱이 강조하는 정서적 감정이입입니다. 끝나면 안 돼 이걸로. 뭘 해야 돼? 실천해야지. 공감했으면 뭐 해? 실천을 똑같이 해야지.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현재 생활에서 역사를 활용하고 유지의 문제입니다. 유시스. 활용의 문제입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인간 아닌가? 여기까지만 이 똑똑한 삐삐 이 뭐할 거야 이거 대가리만 좋지. 그죠? 이것만 하면 뭐 해? 맨날 울기만 하지. 뛰어나가야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가 키워야 될 인간의 상이라는 겁니다.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근에는 인지적 감정이뿐 아니라 정의적 감정이입과 활용이나 실천까지 가야 된다는 게 역사학의 테마입니다, 최근에. 그렇겠죠. 안 그러면 이거 역사학이 진짜 바보 만든다니깐요. 음. 법 열심히 공부하면 뭐 해? 이게 있어야지. 판사가 법 조항을 이거 외워 가지고 하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들과 공감하고 사람으로서 대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판사가 해야 될 일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게 실제 우리의 교육의 현실이에요. 우리 교육이 여태까지 이것만 됐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안 돼. 이걸 해야 됩니다. 알면 뭐 하겠냐고. 제가 늘 드는 예인데 제가 재활할 때 그 재활실에는 머리 다친 분도 계세요. 뇌 다친 분도 있고 저처럼 몸을 다친 사람도 있고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지. 나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못 쓰고 그분들은 머리가 이럴까 이러고 계세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섣불리 외출을 했다가 혼자 지팡이를 딱 짚고 나가 보자고 나갔다가 백화점 한가운데서 넘어졌어요. 탁 넘어졌는데 난 바로 못 일어나요. 넘어지면 이렇게 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져서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 다 구경을 왔겠지 나를 막 와서 왜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괜찮긴 뭘 괜찮어. 근데 그냥 "괜찮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일어나려고 노력했는데 바둥바둥 일어났어요. 일어나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냥 못 나가고. 막 다리를 절면서 돌아가서 집에서 있다가 다음날 재활실에 가 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 어제 나 넘어졌어요." 그러고 얘기했더니 재활하는 그 선생님들께서도 인제 조심하셔야 된다고. 꼭 지팡이 짚으시고 걸을 때 뭐 보행을 어떻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또 옆에 사람 또 "조심하셔."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 머리 다친 나보다 2 살인가 어린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날 보고 있더니 "안 울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서야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어. 그러니깐 조심해야 되고 다 알아요. 나도 알아.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알고 지팡이 짚어야 되는 것도 알아. 전혀 위로가 안 돼 그런 말들은. 안 울었어야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안 울었어야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제3자의 위로입니다. 음. 우리 애는 어떻게 하냐? "아빠 안 울었어." 그러면 날 데리고 같이 걸어 나가요. 이게 실천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돼야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가르친 사람들은 이 머리만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너는 그래. 넌 지팡이를 짚었어야지. 걸을 때는 항상 조심해서 써야지. 왼발 먼저 오른발은 나중." 이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안 울었어요." 또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까지만이 아니라 같이 함께 비를 맞아 주고 같이 걸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역사에서 말하는 실천성입니다. 리젠이 말한 게 이거예요. 리젠은 역사 교육에서 실천이 필요하다고 봐요, 실천. 역사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기억을 매개로 과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를 파악한 다음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오리엔테이션하는 미래를 향해서 지향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역사 교육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역사의 마지막 궁극적인 도달점은 여기입니다. 이걸 잘하잖아요? 이걸 잘하면은 "이거 필요 없어. 그냥 민주시민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은 역사 속에서 민주시민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냥 저절로 민주시민이 돼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역사만 열심히 공부하면은요. 이거 다 민주시민의 가치입니다. 사고하는 거.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 말이야.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시대에 이걸 잘 파악하는 것도 민주시민의 능력이지. 민주시민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사고력을 갖출 수 있느냐. 이 민주시민의 능력이야 이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느냐. 공동체를 같이 갈 수 있느냐. 이 민주시민의 능력이라고. 이건 역사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지. 따로 역사 교육에서 사례를 들어 가지고 자 여기선 평화가 있었고요. 인권이 있었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할 경우 역사 교육은 도구적인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역사 교육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핵심이야 이거.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 대부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시험 문제는 인지가 아니라 정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이런 쪽이에요. 이해됐어요? 역사 교육은 그래서 우리가 1 번, 2 번, 3 번, 4 번, 5번 등을 배우는 겁니다. 이 자체를 배우는 겁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지식 이해, 기능, 가치, 태도의 범주로 씁니다. 이해되죠? 교육학 공부해 보셨죠? 지식 이해, 기능, 가치, 태도가 요 세 가지 범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역사에서 한번 가르쳐 봅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역사가 생각하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보통 과학적 방법을 얘기하는 것들이 설명 파트고요. 그다음에 과학이 아니라 인문적 내용으로 가는 것들이 이해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론 파트의 제1 장이 역사 이해, 제2 장이 역사적 설명 이거예요. 제3 장이 역사적 사고, 4 장이 사고를 통한 여러 가지 이론들, 5 장이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를 읽기 쓰기입니다. 내러티브는 읽는 힘도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소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읽어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내러티브 읽기와 쓰기를 마지막으로 배워보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론에 들어가 있는 거야. 파트 1에. 이해되죠? 파트 1은 그래서 제1 장이 역사 교육이란 무엇인가? 제2 장 역사적 이해란 무엇인가? 3 장 역사적 설명이란 무엇인가? 4 장 역사적 사고란 무엇인가? 5 장 사고의 다양한 논의들, 6 장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이 구성입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인제 어떻게 가르치지라는 걸 고민해야 되겠죠? 챕터 2에 있는 실제입니다. 왜 가르치지? 도대체 이 중에서 뭘 뽑아서 가르치지? 어디다 담아서 가르치지?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목적, 목표, 그다음에 내용, 어디다 담아서 가르치지 이게 바로 교재,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지 이게 방법, 그다음에 마지막에 평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목표, 내용, 교재, 방법, 평가는 짐작하시겠지만 교육학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론이라기보다는 실제이기 때문에 응용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훈련밖에 없어요 이건 계속해서. 계속 응용하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요게 1 장과 2 장의 구성입니다라는 거예요. 헐? 요거 잘 이해됐어요? 요 이해를 잘하시면 됩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교재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오케이. 쉬었다 갈게요.